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 별난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리리 작가의 마법의 빨간 부적입니다. 이 책은 2학년인 저희 딸이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분량은 142페이지 정도로 1, 2학년들이 부담없이 읽을 만한 책입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서로 미워하는 두 형제가 몸이 바뀌면서 영혼을 되찾기 위해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강아지인 달래와 할머니가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다른 사람과 영혼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더 재미있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어떠셨나요? 오늘 책 소개가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마법의 빨간 부적 1. 맨날 싸우는 형제.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형제가 있었다. 형제는 하루에 12번도 넘게 싸웠다. 딱 하루 안 싸운 날이 있기는 한데 그날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할아버지를 깊이 사랑했던 형제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잠시 싸움을 멈추기로 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형제는 마치 굶주린 승냥이들처럼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형 이름은 초록이다. 태풍초등학교 4학년이다. 달팽이 2마리를 키우고 있고 물고기를 싫어한다.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완두콩. 가장 싫어하는 색깔은 연두색이다. 그림을 그릴 때에도 연두색 그래파스나 연두색 물감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연두색만 보면 갑자기 짜증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동생 이름은 연두다. 태풍초등학교 1학년이다. 작은 물고기 5마리를 키우고 있고 달팽이를 싫어한다.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시금치다. 시금치만 보면 형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가장 싫어하는 색깔은 초록색이다. 나무나 들판을 그릴 때도 초록색 대신 꼭 연두색을 쓴다. 그날도 초록이와 연두는 달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달래는 윤기나는 검은색 털에 툭 튀어나온 커다란 눈을 가진 호기심 많은 치아와다. 달래 이리 와. 초록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 돼, 달래 이리 와. 연두도 지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불쌍한 달래는 툭 튀어나온 눈을 대록대록 굴리며 어디로 가야 하나 눈치를 살폈다. 달래는 고릿한 냄새가 나는 초록이의 양말을 물어뜯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연두가 던진 공을 물어오는 것도 좋아한다.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는 건 엄마 아빠 중 누가 더 좋은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달래는 끙 소리를 내며 결국 꼬리를 내리고 주저앉았다. 봤지? 달래가 너한테 안 가잖아. 달래는 코딱지 나파는 꼬맹이는 싫어하거든. 초록이가 비아냥거렸다. 흥, 형한테도 안 가잖아. 달래는 발냄새 지독한 형을 무지무지 싫어하거든. 연두도 콧구멍을 넓히며 씩씩거렸다. 이게 진짜 한번 맞아볼래? 콱 밟아서 완두콩 죽을 만들어버릴까 보다. 초록이가 발을 쿵쿵 구르며 밟는 신용을 했다. 흥,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나는 형을 시금치 죽으로 만들어버리지. 연두도 초록이를 따라 쿵쿵 발을 굴렀다. 이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초록이가 정말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다. 때려봐.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연두도 지지 않고 혀를 낼름거렸다. 초록이는 씩씩거리다가 보란듯이 달래를 번쩍 끌어안았다. 봤지? 달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웃기지 마. 달래는 나를 더 좋아해. 연두가 달려가서 달래 다리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초록이는 달래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딱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깽깽깽깽깽. 참다 못한 달래가 비명을 질러댔다. 안방 침대에 누워 오이 마사지를 하던 엄마가 놀라서 달려나왔다.
불쌍한 달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놓지 못해? 엄마가 말을 할 때마다 얼굴에서 오이가 후두둑 떨어졌다. 초록이와 연두는 재빨리 달래를 놓아주었다. 끼깅! 달래는 사나운 승냥이 형제에게서 풀려나자마자 안방 침대 밑으로 도망쳤다. 둘이 싸우는 걸로 부족해서 이제는 달래까지 괴롭히고 있구나. 너희들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매를 안 들었더니 제멋대로지. 엄마가 대나무 효자손을 찾아들었다. 그때 안방에서 엄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눈치 빠른 연두가 재빨리 안방으로 달려가 엄마의 전화기를 들고 왔다. 엄마, 할머니 전화예요. 빨리 받아요. 너희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엄마가 눈을 흘기고는 전화를 받았다. 초록이와 연두는 기회를 틈타 도망칠 생각이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요? 슬금슬금 현관으로 향하던 초록이와 연두가 놀라서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다. 아, 다행히 다친 데는 없으시다고요? 정말 큰일 뻔하셨네요. 할머니한테 별일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초록이와 연두는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듯 잽싸게 현관 밖으로 튀어나갔다. 이 반쪽짜리 빨간 부적. 휘잉, 차가운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초록이는 외투를 챙겨오지 않은 걸 후회했다. 뒤를 돌아보니 연두도 얇은 스웨터만 입고서 덜덜 떨고 있었다. 쌤통이다.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초록이는 너무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렇지만 이대로 집에 갔다가는 엄마한테 엄청 혼날 게 뻔하다. 연두와 화해하고 들어간다면 엄마가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싫었다. 갑자기 이마에 있는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다. 2년 전 연두가 던진 팽이에 맞아서 생긴 상처였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고 말지. 생각해보니 이렇게 추운 날 집에서 쫓겨난 것도 다 연두 녀석 때문이다. 동생이라고 형한테 고분고분하게 구는 법이 없다. 꼬박꼬박 말대꾸에 까딱하면 고다질에 아주 얄미운 녀석이다. 싸울 때는 도끼 눈을 하고 잡아먹을 것처럼 우르렁거리다가도 엄마 아빠만 나타나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약한 척을 한다. 온갖 애교에 알랑방귀 끼는 꼴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다.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무조건 동생 편이다. 무조건 형이니까 참으라고만 한다. 초록이는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연두가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초록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연두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연두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고 눈빛은 더 사나워지며 힘은 더 세질 뿐이었다. 그런 연두를 볼 때마다 초록이는 저절로 한숨만 나왔다. 휑. 바람은 점점 강하게 불었다. 초록이는 몸을 작게 웅크렸다.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쉬쉬싱. 바람이 다시 한번 쌩하고 몰아쳤다. 차가운 바람을 타고 종이 쪽지 한 장이 휘리릭 날아오더니 초록이 이마에 척 달라붙었다. 이건 또 뭐야? 초록이는 짜증을 내며 이마에 붙은 종이를 떼어냈다. 빨간색 바탕에 이상한 황금색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가 자주 가져오던 부적과 비슷했다. 할머니는 초록이네 집에 올 때마다 부적을 가지고 왔다. 새 집으로 이사갈 때마다 현관에 부적을 붙였고 아빠가 승진에 앞두고 있을 때는 승진부적이라며 아빠의 구두 밑창에 붙여놨다. 초록이네 반회장 선거 전날에는 초록이 베개 밑에도 부적을 넣어줬다. 초록이는 부적 따위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런 건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아빠가 만년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초록이는 아빠가 시험을 잘 봐서 승진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장 선거에서 딱 한 표 차이로 떨어지고 나서는 부적의 힘을 조금 믿었다. 사실 초록이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운동도 잘하고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은 김유석과 딱 한 표 차이만 났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초록이는 이마에서 떼어낸 부적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건 어디 쓰는 부적일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부적은 반쪽짜리였다. 초록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반쪽이 찢겨 있다고 해도 부적은 부적이다. 동생이 없어지게 하는 부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초록이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다. 갑자기 뒤통수가 따가워 뒤를 돌아보니
연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혀를 날름거렸다. 이마에 난 상처가 다시 찌릿했다. 초록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원을 빌었다. 제발 얄미운 연두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3. 빨간 부적의 나머지 조각. 이게 다 형 때문이야. 연두는 앞에 가는 초록이를 노려보며 걸었다. 오리궁둥이를 뒤뚱거리며 걷는 폼이 아주 얄미웠다. 형만 아니면 당장 달려가서 엉덩이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다. 쉭! 찬바람이 연두를 휘감고 지나갔다. 연두는 너무 추워서 온몸이 오도로도 떨렸다. 도망 나올 때 외투를 챙기지 않은 게 후회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걸어가는 형도 외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형은 얇은 티셔츠만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 연두는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흥, 쌤통이다. 연두는 속으로 킥킥 웃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너무 추워서 이가 저절로 딱딱 부딪혔다. 따뜻한 집을 놔두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다. 형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이좋게 집에 들어가면 엄마도 분명히 용서해 줄 거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과할 게 없었다. 먼저 주먹을 내민 것도 달래를 세게 끌어안은 것도 형이었다. 사고는 늘 형이 먼저 치는데 야단은 둘이 함께 맞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할머니와 엄마 아빠는 무조건 형 편만 든다. 연두는 어릴 때부터 형한테 대들지 말고 형 말 잘 들으라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다. 연두는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쿡쿡 쑤셨다. 3개월 전 형이 공구함을 떨어뜨려서 엄지발가락을 다쳤다. 형은 공구함이 무거워서 떨어뜨렸다는 핑계를 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다. 그날을 떠올리자 엄지발가락이 괜히 뻐근하고 공구함이 떨어졌을 때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아무리 춥다고 해도 형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코딱지만큼도 안 들었다. 쉭 바람이 불었다. 작은 회오리가 일며 연두 옆으로 빨간 종이가 날아왔다. 연두는 폴짝 뛰어서 종이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종이는 나 잡아봐라 하고 약 올리듯 하늘로 휘리릭 올라갔다. 뭐야, 이 짜증나. 그냥 무시하고 가려는데 종이 쪽지가 다시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내려와서는 연두볼에 척 달라붙었다. 얼른 떼어보니 빨간 종이에 황금색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연두는 종이의 정체를 금방 알아챘다. 부적이 분명했다. 연두 베개 속에도 부적이 들어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건강하게 해주는 부적이란다. 연두는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다. 1학년 입학할 때만 해도 키가 작아서 줄을 서면 앞에서 두 번째였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니 반에서 키가 중간 정도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점점 튼튼해지는 이유가 다 베개 속의 부적 덕분인 것 같았다. 그런데 연두볼에 들러붙은 부적은 반쪽짜리였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 갔지? 연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반으로 찢겨졌지만 평범한 부적은 아닌 것 같았다. 연두는 어떤 소원을 빌까 잠시 고민했다. 그때 마침 앞서 걸어가던 초록이가 뒤를 획 돌아보더니 쭉 째진 눈으로 연두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엄지발가락이 또 쿡쿡 쑤시면서 이제까지 간절히 바래온 소원 하나가 떠올랐다. 연두는 초록이를 향해 혀를 날름 내밀고는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었다. 4. 형제의 소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소원을 빌자마자 초록이와 연두의 몸이 밀가루 반죽처럼 흐물흐물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초록이와 연두의 몸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몸에서 빠져나온 두 영혼이 풍선처럼 가볍게 붕 떠올랐다. 초록이와 연두는 공중에서 자기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힘이 자꾸 영혼을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초록이는 멍하니 서 있는 연두에게 다가갔다. 연두야, 내 몸이 이상해. 초록이가 연두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형, 내 몸이 이상해. 연두도 초록이를 보자마자 훌쩍거리며 초록이의 팔을 붙잡았다. 그때였다. 초록이와 연두가 서로의 팔을 잡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강력한 힘이 둘을 잡아 끌었다. 초록이는 마치 하수구에 물이 숫재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연두의 콧구멍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렸다. 그와 동시에 연두의 영혼도 초록이의 콧구멍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다. 초록이는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손도 발도 모두 줄어들어 있었다. 초록이는 자리에서 퍼져퍼져 뛰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다. 연두도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얇은 티셔츠도 맨발에 신은 슬리퍼도 초록이 형 것이 분명했다. 연두는 손바닥을 쥐었다 펴보았다. 폴짝폴짝 뛰면서 춤을 추듯 온몸을 흔들어 보기도 했다. 전보다 몸이 무거웠다. 그제야 초록이와 연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뭐야? 연두 내가 내 몸에 들어간 거야? 그럼 형이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거야? 초록이가 된 연두와 연두가 된 초록이는 서로 마주보며 입을 쩍 벌린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맞다. 부적. 바로 그거야. 초록이와 연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부적을 찾았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부적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오, 몸이 바뀌었다고요. 오, 몸이 바뀌었다고요. 초록이가 된 연두와 연두가 된 초록이는 집에 가자마자 좀 전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둘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새된 목소리로 경쟁하듯 고함을 질러댔다. 엄마는 인상을 쓰며 양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만, 이러다 고막 터지겠다. 좀 진정하고 한 사람씩 이야기해봐. 둘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연두가 된 초록이가 먼저 빨간 부적 이야기를 시작했고 초록이가 된 연두가 뒤를 이어 마무리했다. 초록이와 연두는 영혼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한 내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절로 목이 메었다. 다행히 엄마는 놀라는 기색 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 둘의 몸이 바뀌었단 말이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초록이가 된 연두와 연두가 된 초록이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대답했다. 엄마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졌다. 연두와 초록이는 혹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는 나머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라고 걱정했다. 엄마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조금 뒤에 방에서 나온 엄마의 손에는 효자손이 들려 있었다. 온종일 싸움질에 불쌍한 딸을 괴롭히다가 쫓겨나다니 이제 엄마를 놀리려고 둘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짜왔구나. 너희가 아주 매를 벌지. 초록이가 된 연두와 연두가 된 초록이 등짝으로 효자손이 날라들었다. 초록이와 연두는 효자손을 피해 부엌으로 베란다로 도망쳤다. 엄마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초록이와 연두는 도망을 가면서도 간절하게 외쳤다. 저녁 늦게야 아빠가 돌아왔다. 초록이와 연두는 초인종 소리가 나자마자 현관으로 달려갔다. 이제 믿을 사람은 아빠뿐이었다. 너희가 웬일이냐? 혹시 택배 아저씨가 선물을 들고 온 줄 알고 달려나온 거 아니지? 아빠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평소에는 소파에 누워서 만화를 보느라 아빠가 와도 번쩍번쩍한 초록이와 연두였다. 둘은 마치 시합이라도 하듯 낮에 일어난 황당하고 이상한 사건에 대해 털어놓았다. 진실을 이야기했는데도 엄마한테 억울하게 맞은 일까지 덤으로 고자질했다. 아빠는 우리 말 믿어요? 믿지요? 초록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믿고 말고 역시 아빠는 엄마랑 달라. 연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제 내가 초록이냐? 아빠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연두가 된 초록이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네, 맞아요. 그럼 넌 연두고? 이번에는 초록이가 된 연두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네, 맞아요. 그래, 아주 감쪽 같구나. 아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초록이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혹시 무시무시하게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연두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아빠를 올려다봤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아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초록이와 연두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아빠를 바라보았다. 뭔가를 골똘히 고민하던 아빠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병원은 뭐하러 가? 내 아들 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서로 몸이 바뀐 것뿐인데 생각해보니 아주 잘된 일인 것 같구나. 한번 바꿔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나도 우리 사장님하고 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럼 직원들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야근도 절대 안 시킬 텐데 말이야. 아빠는 큰 소리로 허허 웃으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초록이와 연두는 처음 영혼이 바뀌었을 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웃, 보물상자, 협상.
아침이 밝았다. 누군가에게는 전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얼굴로 아침을 맞은 형제도 있었다. 초록이는 눈을 뜨자마자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는 얄밉게 생긴 연두가 아직 잠을 덜 깬 듯 눈을 개슴츠레 뜨고 서 있었다. 어휴, 초록이는 방바닥이 꺼질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두도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는 달리 거울 속에는 머리가 잔뜩 헝클어져 더 못생긴 초록이가 서 있을 뿐이었다. 형,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당분간 몸이 바뀐 대로 지내야지. 그럼 옷이나 학용품도 바꿔야 해? 당연히 바꿔야지. 넌 내가 된 거야. 지금 그 몸으로 내 옷을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연두는 형이 자기 옷을 입는 게 영 탐탁치 않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아끼는 코알라 티셔츠를 입어보았다. 놀이공원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가 사준 옷이었다. 목은 어렵지 않게 넣었지만 팔은 겨우 한쪽만 들어갔다. 그나마 너무 꽉 껴서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연두는 코알라 티셔츠를 벗어서 뒤로 감추었다. 그래도 이 옷은 안 돼. 그럼 너도 내 옷 입지 마. 내가 아끼는 운동화도 신으면 안 돼. 초록이 말에 연두는 할 수 없이 코알라 티셔츠를 내놓았다. 사실 연두는 초록이의 운동화를 꼭 신어보고 싶었다. 초록이 몰래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있지만 너무 커서 영 폼이 나지 않았다. 연두는 늘 발이 큰 형이 부러웠다. 이제 초록이의 몸이 되었으니 멋진 운동화를 신고 운동장을 신나게 달려보고 싶었다. 나도 이렇게 유치한 콜라 티셔츠는 딱 질색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되었으니 말이야. 초록이는 못 이기는 척 코알라 티셔츠를 입었다. 사실은 초록이도 코알라 티셔츠를 입고 싶었다. 친구들이 놀릴까봐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래도 내 물고기는 절대 안 바꿀 거야. 연두가 초록이 눈치를 보며 볼멘 소리를 했다. 나 물고기 싫어해. 나 달팽이랑 절대 안 바꿀 거야. 나도 달팽이는 징그러워서 싫거든. 그리고 내 보물상자도 안 바꿀 거야. 연두의 보물상자에는 연두가 아끼는 왕딱지, 병뚜껑, 조개 껍데기, 유리구슬, 구하기 힘든 캐릭터 카드 등 온갖 보물이 들어있었다. 모두 연두가 유치원 때부터 모은 거였다. 그런 건 나한테 쓸모도 없거든. 너도 내 보물상자 건들면 안 돼. 초록이의 보물상자에는 친구들한테 받은 생일 초대장, 화살촉, 모양의 돌,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칼, 가족끼리 태국 여행을 갔다 산 코끼리 나무 인형 등이 들어있었다. 쓸데없는 잡동사니만 가득한 연두의 보물상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그럼 보물상자도 안 바꾸는 거다. 당연하지. 둘의 협상은 어렵지 않게 끝났다. 초록이와 연두는 보물상자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7.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더니. 협상을 끝낸 초록이와 연두는 몸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고 거실로 나갔다. 엄마 아빠는 형제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괜찮으시대?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다리만 살짝 삐끗하셨나 봐.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가보려고. 정말 다행이네. 참 너희도 오후에 할머니 댁에 가봐라. 아빠는 초록이의 연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학원은요? 연두가 아빠 눈치를 살폈다. 오늘은 학원 쉬고 할머니 본병 갔다 와. 아빠의 말에 초록이와 연두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러지 않아도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예전만큼 자주 할머니 집에 찾아가지 못했다. 할머니는 초록이와 연두가 놀러가면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초록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시금치 만두를 가장 좋아하고 연두는 완두콩떡을 가장 좋아한다. 초록이와 연두는 할머니 음식을 떠올리자 입에 침이 고이고는 기분이 좋아졌다. 할머니 몸이 안 좋아서 문병 가는 거야.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얌전히 있다 와. 엄마 말에 초록이와 연두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초록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달걀국에서 파를 건져내고 볶음밥에서 피망과 당근을 골라냈다.
연두는 퐁수처럼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빈 그릇을 내밀었다. 엄마는 초록이와 연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연두는 왜 안 하던 짓을 하니? 너 음식 안 가렸잖아. 초록이는 웬일로 두 그릇이나 먹니? 엄마는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볶음밥을 뻑뻑 긁어서 초록이가 된 연두의 밥그릇에 담아주었다. 초록이와 연두를 지켜보던 아빠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너희들 대단한데 아직 역할 바꾸기 게임 계속하고 있구나. 아주 잘하고 있어. 엄마한테는 비밀로 할게. 아빠가 엄마 몰래 한쪽 눈을 찡긋했다. 초록이와 연두는 황당하게 짝이 없었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라면서 자식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더니 딱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믿을 만한 개는 있었다. 식탁 아래에서 달래가 코를 끙끙거리고 있었다. 달래는 늘 그랬던 것처럼 고리탄 냄새가 나는 발을 구석구석 열심히 핥았다.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게 초록이 발이 분명했다. 초록이는 늘 저녁에 발을 씻지 않고 잠이 든다. 밥을 먹으면서 발을 까딱거리는 것도 초록이 버릇이었다. 그러다 달래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초록이 발 냄새가 분명한데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진 것이다. 늘 즐겨 먹던 사탕이 반으로 줄어들면 금방 알아채는 것처럼. 달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초록이 발이 작아졌다는 걸 곧바로 눈치챘다. 달래는 슬쩍 위를 올려다봤다. 구수한 발냄새의 주인은 초록이가 아니라 연두였다. 놀란 달래는 다시 킁킁 냄새를 맡아보았다. 분명히 달래가 좋아하는 초록이 발냄새였다. 그러고 보니 초록이 발냄새는 연두 발에서 나고 초록이한테는 달래가 싫어하는 비누 냄새가 났다. 달래는 이상하다는 듯 코를 찡긋거렸다. 그때부터 달래는 초록이와 연두를 자세히 관찰했다. 초록이가 코를 후비는 모습이 달래 눈에 들어왔다. 코를 후비는 건 연두의 버릇이다. 초록이와 연두에 대해서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달래였다. 똑똑한 달래는 그제야 초록이와 연두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컹컹컹 달래는 아빠를 번쩍 들고 이 놀라운 사실을 엄마 아빠에게 알렸다. 우리 달래가 갑자기 왜 이래? 당신 달래 밥 안 준 거 아니야?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엄마는 서둘러 달래 밥그릇에 사료를 부어주었다. 달래야 미안. 그 대신 오늘은 평소보다 더 줬으니까 많이 먹어. 엄마가 방긋 웃으며 달래 머리를 쓰다듬었다. 컹컹컹컹. 달래는 그게 아니라고 소리쳤다. 에구 우리 달래가 고맙다고 인사하는구나. 감사할 줄도 알고 내가 초록이 연두보다 낫다. 이 녀석들은 생전 엄마한테 고마워할 줄 모른다니까. 엄마는 초록이와 연두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8. 1학년이 된 초록이. 초록이는 코올리게 1학년 아이들과 공부하는 게 끔찍했다. 하지만 연두의 몸에 들어간 이상 아무리 연두가 아니라 초록이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게 분명했다. 초록이는 할 수 없이 연두를 대신해 1학년 2반 교실로 들어갔다. 우리 연두 왔구나. 교실에 들어서자 김현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초록이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김현실 선생님은 초록이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화를 잘 내지 않았다. 참 형은 잘 지내지? 김현실 선생님이 뭔가 생각난 듯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저 형 없는데요? 초록이는 연두가 되었다는 걸 깜빡하고 말해버렸다. 아니 형 있어요. 초록이 형 말씀하시는 거죠? 연두는 형이 미운가 보구나. 하기야 선생님도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어릴 때 엄청나게 싸웠지. 초록이 형은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단다.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 연두는 그런 형이 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단다. 초록이는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마터면 제가 바로 초록이에요 하고 외칠 뻔했다. 맞아요. 아주 착하고 좋은 형이에요. 양보도 잘하고 숙제도 잘 도와줘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형을 만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연두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김현신 선생님이 웃음을 터뜨렸다. 초록이는 그제야 또 자기가 실수한 걸 깨달았다.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초록이 형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초록이는 또 실수하기 전에 조용히 2분단 5째 줄에 앉았다. 연두 자리는 연두한테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다. 초록이는 잠시 연두로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김현실 선생님을 다시 만나는 것도 좋았고 수업 내용도 분명 식은 죽 먹길 것이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초록이의 생각이 바뀌었다. 뒤에 앉은 덩치 큰 남자아이가 수업 시간 내내 초록이의 의자를 발로 콩콩 차는가 하면 연필로 등을 콕콕 찔러댔다. 오늘따라 만두콩이 조용하네. 덩치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초록이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급식만 먹으면 집에 간다는 생각에 꾹 참았다. 드디어 초록이가 좋아하는 점심시간이 됐다. 그런데 메뉴가 하필 초록이가 가장 싫어하는 완두콩 카레덮밥이었다. 시무룩해진 초록이는 젓가락으로 카레를 뒤적거리며 완두콩을 하나씩 골라냈다. 완두콩만 봐도 얄미운 연두가 떠올랐다. 야, 완두콩은 완두콩이 싫은가 봐. 덩치가 또 시비를 걸었다. 나중에 먹으려고 그런 거거든. 그리고 내가 먹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초록이가 눈에 힘을 주고 덩치를 째려보았다. 내가 째려보면 어쩔 건데 나랑 또 한 판 붙어보려고? 됐어. 싸울 거면 나중에 내 동생하고 싸워. 뭐야? 나보고 내 동생하고 싸우라고? 갑자기 덩치의 주먹이 초록이 얼굴로 날아들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초록이 코에서 코피가 흘렀다. 창피할 새도 없이 너무 아파서 초록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1학년 아이들이 다 본 앞에서 말이다. 공포의 수학시험. 같은 날 아침 연두는 초록이를 대신해 4학년 3반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도 책상도 아이들도 모두 다 컸다. 마치 거인 나라에 온 것 같아 주눅이 들었다. 연두는 조용히 형이 일러준 자리에 앉았다. 왜 이제 와? 좀 일찍 다녀. 옆자리에 앉은 여자애가 분홍색 손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다가 연두를 힐끔 올려다보며 잔소리를 했다. 연두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되도록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여자애가 자꾸 말을 걸었다. 연두는 짜증이 나는 걸 꾹 참으며 최대한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연두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지를 나누어주며 말했다. 오늘 수학 쪽지 시험 보는 거 알지? 공부 열심히 왔지? 연두는 목이 잔뜩 움츠러들었다. 수학 시험에 대해서는 형한테 전혀 들은 이야기가 없었다. 오늘 수학 시험 있어요? 연두는 오늘 수학 시험 있어? 연두는 옆자리 여자 아이에게 물었다. 왜 그래? 새삼스럽게 주로가. 나는 너만 믿을게. 여자아이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연두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 것 같았다. 시험지를 받아든 연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시험지만 내려다보았다.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연두는 수학을 꽤 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두가 풀었던 문제는 사과나 배가 그려져 있는 덧셈 뺄셈 문제가 전부였다. 그러나 4학년 수학 시험지는 차원이 달랐다. 사과나 배에 그린커녕은 수백 마리 개미가 단체로 소풍을 가는 것 같이. 그러나 4학년 수학 시험지는 차원이 달랐다. 사과나 배에 그리면은커녕 수백 마리 개미가 단체로 소풍을 가는 것 같이 까만 숫자만 가득했다. 연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옆에 앉은 여자애가 팔을 툭툭 쳤다. 보여달라는 신호였다. 연두는 깜짝 놀라 재빨리 시험지 위로 엎드렸다. 답을 하나도 못 쓴 걸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 게 틀림이 없다. 너 뭐야? 여자애가 작게 속삭이며 갑자기 연두 팔을 살짝 꼬집었다. 연두는 아랫입술을 물고 꾹 참았다. 하지만 여자애는 포기하지 않고 연두의 팔을 더 세게 꼬집었다. 하지 마. 연두가 선생님 눈치를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자애는 연두를 노려보더니 시험지를 가리고 있는 연두의 팔을 콱 잡아당겼다. 연두는 너무 화가 나서 여자애의 손을 물어버렸다. 으악! 여자애가 비명을 질렀다. 거기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놀라서 달려왔다. 연두와 여자아이는 수학시험이 끝날 때까지 교실 뒤에서 손을 들고 서 있었다. 연두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지 않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10 바꿔서 사는 건 정말 힘들어.
뭐야? 덩치랑 제대로 붙어보지도 않고 코피가 터졌다고? 초록이의 얘기를 들은 연두가 씩씩거렸다. 그럼 어떻게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걸. 초록이는 아직도 1학년인 덩치한테 맞은 게 창피했다. 그렇다고 그냥 맞고면 어떡해. 연두도 형이 맞고 온 게 속상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코가 잔뜩 부어있었다. 잘생긴 자기 얼굴이 부어있는 게 더 화가 났다. 내 얼굴이 이게 뭐야? 내 얼굴이긴 하지만 지금 아픈 건 나거든. 초록이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넌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초록이가 묻자 연두는 갑자기 뜨끔했다. 오늘 수학 시험 봤어. 연두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다, 오늘 쪽지 시험 본 날이지. 어떻게 됐어? 초록이는 연두가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서 정체가 들통난 게 아닐까 걱정되었다.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갔어. 휴, 다행이다. 그런데 형 짝꿍 진짜 이상해. 하루 종일 말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수학 시험 보는데 자꾸 답을 보여달라고 꼬집잖아. 연두는 여자애한테 꼬집힌 팔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당연히 복수했지. 내가 형처럼 당하고만 있을 줄 알고? 연두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뭐 어떻게 복수했는데? 초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떡하기는 손에 콱 물어버렸지. 그것 때문에 1시간 동안 내내 벌써 써. 덕분에 수학 시험 안 풀어도 됐지만. 그 순간 초록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난 이제 끝났어. 봄이가 앞으로 나랑 인사도 안 할 거야. 초록이는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그럼 더 잘 됐네. 앞으로 다시는 시험 문제 보여달라고 안 하겠지. 연두가 쌩글쌩글 웃었다. 바보야, 봄이는 내가 좋아하는 애란 말이야. 초록이는 꽁꽁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이상한 누나를 좋아한다고? 형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연두의 말에 초록이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초록이는 연두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 박았다. 아야, 형 때렸어. 연두도 화가 나서 초록이의 팔을 물어버렸다. 으악! 초록이가 비명을 질렀다. 어찌 이게 또 까불어. 화가 난 초록이가 연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연두도 초록이의 발을 콱 밟아버렸다. 결국 둘은 서로 뒤엉켜 치고받고 싸웠다. 그런데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기분이 이상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봐야 하니 말이다. 초록이와 연두의 주먹이 점점 약해졌다. 이제 그만하자. 당분간 휴전이다. 초록이가 먼저 말했다. 지금은 연두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초록이는 자기의 몸에 상처라도 났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래, 그게 좋겠어. 이번에는 연두도 순순히 초록이의 말을 따랐다. 자기가 깨무는 바람에 자기 팔에 빨갛게 이자국이 난 게 속상했다. 형,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해? 나도 모르지. 초록이와 연두는 마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10일 연두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달래는 절대 데려가지 마. 할머니 계시라는 거 알지? 엄마가 신신당부했지만 초록이와 연두는 엄마가 잠시 시장을 간 틈을 타서 달래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데려가 달라고 낑낑거리는 달래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다. 할머니 댁으로 향하던 중 초록이가 갑자기 놀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연두야, 잠깐 여기서 달래랑 놀고 있을래? 10분이면 될 거야. 초록이는 꼭 가야 할 곳이 있었다. 알았어, 딱 10분이다. 초록이는 봄이가 다니는 수학학원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초록이 옆을 지나쳐갔다. 초록이는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 앞에서 봄이가 나타났다. 초록이는 잔뜩 긴장했다. 저 누나, 나? 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초록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쭈뼛쭈뼛 내밀었다. 초록이가 가장 아끼는 코끼리 나무 인형과 편지였다. 이게 뭐야? 우리 형이 전해달라고 했어요. 학교에서는 정말 미안했다고 그 말도 꼭 전하래요. 너희 형이 누군데? 그게 초록이는 잠시 망설이다 겨우 용기를 냈다. 초록이 형이요. 그래? 그럼 직접 와서 사과해야지. 왜 내가 걔 대신 사과해? 봄이는 뾰루퉁한 얼굴로 물었다. 요즘 형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봄이가 묻자 초록이는 이 이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그게 사춘기예요. 형이 사춘기라 요즘 기분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해요. 막 화냈다가 금세 얌전해지고 그러다가 화내면서 아무거나 물어뜯고 그래요. 사춘기? 어쩐지 앞으로는 내 실력으로 시험을 볼 테니까 안 보여줘도 된다고 전해줘. 네, 형이 진짜 미안해하고 있어요. 저보고 누나한테 이걸 꼭 전해달래요. 초록이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다시 내밀었다. 그래? 형 심부름도 하고 참 착한 동생이네.
보미가 선물을 받아들고는 연두가 낸 초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초록이는 목을 잔뜩 움츠렸다. 머리꼭지가 괜히 간질간질했다. 초록이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얼른 놀이터를 향해 뛰어갔다. 헉헉대며 달리던 초록이는 놀이터 근처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는 가만히 머리꼭지에 손을 대봤다. 따뜻한 기운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쿵 뛰고 발가락이 꼬물거렸다.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저절로 셀룩셀룩 움직였다. 12. 연두의 복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는 연두가 초록이를 보자마자 토덜거렸다. 미안. 연두가 된 초록이의 양볼이 불구스레했다. 연두는 뭔가 이상하다는데 초록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형, 그런데 볼이 왜 이렇게 빨개? 뛰어와서 그래. 빨리 할머니 댁에 가자. 초록이가 얼버무리며 두 손으로 볼을 감쌌다. 안 돼. 생각해보니까 나도 꼭 갈 데가 있어. 형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연두는 서둘러 초록이에게 달래를 맡기고 어디론가 쌩 달려갔다. 연두가 달려간 곳은 태권도 학원 앞이었다. 오후 수업이 끝날 시간이었다. 건물 밖으로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나왔다. 그 뒤로 흰 도복 위에 하얀 띠를 두른 형석이가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형석이는 연두의 단짝 친구다. 연두는 친구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달려갔다. 누구세요? 누구게? 연두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형석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낯이 익기는 한데 도무지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너 오늘도 돌려차기 못해서 사모님한테 또 혼났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형석이가 놀라서 물었다. 연습 안 하고 장난만 치더니 그럴 줄 알았어. 형석이는 입을 헤벌리고 연두를 올려다보았다. 연두는 신이 나서 쌩글쌩글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예전엔 그랬거든. 열심히 연습하면 잘하게 될 거야. 혹시 그때도 안 되면 형이 가르쳐 줄게. 연두는 목에 힘을 주고 말했다. 아, 맞다. 연두네 형이구나. 안녕하세요. 형석이는 그제야 생각난 듯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연두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앞으로도 형 보고 인사 잘해라. 네. 연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시 놀이터를 향했다. 그런데 마침 찻길 건너편에 덩치가 걸어오는 게 보였다. 연두는 초록이 형이 덩치한테 맞아서 코피를 쏟은 일이 떠올랐다. 덩치는 약한 아이들을 자주 괴롭혔다. 연두는 언젠가 덩치보다 힘이 더 세지고 키가 더 커지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잔뜩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복수의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야, 너 이리 와봐. 연두는 덩치를 향해 검지를 까딱거렸다. 저요? 덩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너. 왜요? 왜긴 왜야? 형이 부르면 빨리 와야지. 덩치는 마지못해 연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너 왜 친구들 괴롭혀?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어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이야? 제가 언제요? 덩치가 볼멘 소리를 하며 뒷걸음질 쳤다. 너 수업 시간에 아이들 괴롭히고 학용품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그러잖아. 지난번에 형석이 왕딱지도 그렇고 준호랑 지호 연필도 다 지우개도 안 돌려줬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걸 형이 어떻게 알아요? 덩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알긴 다 아는 수가 있지. 너 오늘은 같은 반 친구 때려서 코피 나게 했다며? 너 한 번만 더 아이들 괴롭히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때는 내 콧구멍에서 쌍코피 터지는 줄 알아. 알겠어? 연두는 주먹을 불끈 쥐고는 덩치 머리를 한 대 콩 잡아갔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덩치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두 손을 싹싹 비볐다. 이번만 봐줄 테니까 내일 학교 가서 친구한테 사과해. 알겠어? 네, 꼭 사과할게요. 연두는 그동안 덩치에게 당한 거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했다. 13. 완두콩 떡과 시금치 만두. 왜 이제 와? 초록이가 연두를 보자마자 짜증을 냈다. 형도 아까 늦게 왔잖아. 연두가 혀를 날름 내밀었다. 초록이는 한판 붙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봄이 덕분에 기분이 좋은데 연두 때문에 다시 망치고 싶지 않았다. 됐어. 빨리 가자. 초록이와 연두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달래가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갔다. 할머니네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야 할 만큼 가팔랐다. 초록이와 연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올랐다.
한참을 오르자 작은 마당이 딸린 파란 지붕집이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는 파란 지붕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었다. 아이고, 내 예쁜 손자들, 어서들 와라. 할머니가 초록이와 연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다 달래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눈살을 찌푸렸다. 할머니는 초록이와 연두 눈치를 보며 달래를 슬금슬금 피했다. 할머니는 달래가 싫었다. 아니, 달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개가 다 싫었다. 어릴 때 개한테 발 뒤꿈치를 물린 기억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개를 키우는 아이들과 며느리가 괘씸했다. 하기야 괘씸한 건 그것밖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초록이와 연두가 어릴 때는 매일 찾아와 아이들을 맡기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학원 다녀야 한다며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래도 초록이와 연두가 엄마 아빠를 졸라서 놀러 오곤 했는데 달래를 키우고 난 뒤로는 발길이 더 뜸해졌다. 가끔 올 때도 꼭 달래와 함께였다. 그렇다고 손자들 앞에서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었다. 이게 다 저 시커멓고 눈 튀어나온 개 때문이야. 할머니는 달래만 봐도 화가 부글부글 치 밀어 올랐다. 하지만 달래도 할머니가 싫기는 마찬가지였다. 초록이와 연두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다가도 아무도 없으면 눈을 흘기며 마구 온갖 구박을 다 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성질 고약한 할머니가 분명했다. 달래는 왈왈 짖으며 할머니를 노려봤다. 달래도 할머니가 보고 싶었나 봐요. 연두가 할머니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래, 이 녀석도 반가운가 보구나. 할머니는 초록이와 연두를 보며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초록이가 걱정되는 얼굴로 물었다. 발목은 좀 삐끗하긴 했지만 많이 나아졌단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참 손주들 온다고 해서 이 할미가 만난 거 해놨지. 할머니는 쟁반에 완두콩떡과 시금치 만두를 가득 담아왔다. 우리 연두가 좋아하는 완두콩떡이랑 우리 초록이가 좋아하는 시금치 만두다. 역시 우리 할머니 최고야. 초록이와 연두는 신이 나서 소리쳤다. 할머니는 초록이 접시에 완두콩떡을 담아주었고 연두 접시에는 시금치 만두를 담아주었다. 그 순간 초록이와 연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시금치 만두를 먹을게요. 초록이가 말했다. 전 오늘 완두콩떡을 먹을래요. 연두도 말했다. 참 신기한 일이구나. 초록이는 완두콩떡을 싫어하고 연두는 시금치 넣은 만두를 싫어하잖아.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나이를 먹으면 입맛이 변한다고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초록이가 시금치 만두를 맛있게 먹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서 입맛이 변한 것 같아요. 연두도 완두콩떡을 맛있게 먹으며 맞장구 쳤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할머니가 호호 웃으며 말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천장에서 쿵쾅쿵쾅 요란한 소리가 났다. 초록이와 연두가 놀란 얼굴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천장에 뭐가 있나 봐요. 할머니는 현관에 세워둔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그리고는 천장을 마구 두드렸다. 이놈의 쥐새끼들 조용히 좀 해봐. 그제야 쿵쾅거리던 소리가 잠잠해졌다. 천장에 쥐가 있어요? 연두가 무서워하며 몸을 떨었다. 할머니는 초록이와 연두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러게 말이다. 그게 말이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며칠 전부터 쥐새끼들이 천장에서 난리더구나. 그럼 지들이 집안에도 들어와요? 초록이와 연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 이 녀석들은 천장에서만 살고 있단다. 지들을 없애려고 약도 써보고 덫도 놓아봤는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요리조리 다 피하지 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해결 방법을 찾았지. 뭔데요? 초록이가 묻자 할머니는 마치 지들이 엿듣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적. 부적이요? 초록이와 연두가 놀라서 동시에 소리쳤다. 쉿, 조용히. 천장에 사는 녀석들은 보통 녀석들이 아니야. 할머니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부적 말이다. 계룡산에서 오랫동안 돌을 닦고 내려온 도사가 있는데 그분이 쓴 부적이 아주 용하더구나. 너희 집에 있는 부적들도 다 그 도사한테 부탁한 거란다. 그런데 지들을 없애는 부적을 써달라고 했더니 생명을 없애는 부적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난리지 뭐냐. 뭐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진다나. 그렇다고 이 할미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지. 지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매일매일 찾아가서 부탁했더니 결국 부적을 써주더구나. 그래서요? 초록이와 연두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겨우겨우 부적을 받아오는데 하필 집에 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지 뭐냐.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손에 쥐고 있던 부적을 놓치고 말았단다. 정신 차려보니 부적이 오토바이 바퀴 아래 깔려서 반으로 찢어져 있었지. 붙여서라도 쓸까 하고 주우려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하늘 위 높이 휙 날아가 버리지 뭐냐. 혹시 그 부적이 빨간색 아니었어요? 초록이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황금색 무늬가 그려져 있고요. 이번에는 연두가 다급하게 물었다. 우리 손자들이 보지도 않은 부적을 어찌 그리 잘 알까? 할머니가 신기하다는데 고개를 갸웃거리자 초록이와 연두는 동시에 소리쳤다. 바로 그 부적이야. 그 부적이 틀림없어. 얘들아,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할머니,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계룡산 도사님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그럼 알고 말고 지금 당장 거기로 가요. 거기는 왜?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초록이와 연두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빨리요. 아주 급한 일이에요. 초록이와 연두가 계속 조르자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지팡이를 두고 앞장섰다. 달래도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다. 사실 할머니가 부적 이야기를 하는 내내 달래도 귀를 쫑긋 세고 열심히 듣고 있었다. 달래는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14. 계룡산 도사를 찾아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다리를 삐끗해서 그런지 걷는 게 불편했다. 눈치 없는 달래는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쫄랑쫄랑 뛰어다녔다. 할머니는 그런 달래가 못마땅했다. 저런 귀찮은 똥개 같으니라고. 하지만 손자들 앞에서 실은 내색은 하지 못했다. 시장 골목으로 접어들자 낡은 건물이 나타났다. 바로 저 건물 2층이다. 할머니는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 너희끼리 다녀와라. 파란 지붕집 손자들이라고 하면 알 거야. 끙. 할머니는 앉는 소리를 하며 작은 가게 앞 평상에 걸터 앉았다. 초록이와 연두는 평상 다리에 목줄을 묶어두고 낡은 건물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자 낡은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가운데 매달린 나무 판자에 계룡 철학관이라고 쓰여 있었다. 초록이는 쿵쿵쿵 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한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없나 봐. 초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때 연두가 문틈에 끼어진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연두는 종이 쪽지를 꺼내서 펼쳤다. 계룡산에 돛 닦으러 갑니다. 계룡산 도사. 기운이 쑥 빠진 초록이와 연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연두가 묻자 초록이가 대답했다. 그걸 알면 내가 도사지. 초록이와 연두는 힘없이 계단을 내려왔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도사님이 뭘 하셔? 할머니가 물었다. 도사님 계룡산에 돛 닦으러 가셨대요. 큰일이네. 도사님 계룡산 들어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실망한 초록이와 연두는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신나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했던 달래도 컹컹 짖으며 꼬리를 쭉 늘어뜨렸다. 아이고 좀 걸었더니 목마르다. 얘들아 가게에서 사이다 좀 사다 줄래? 할머니가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초록이와 연두는 할머니에게 돈을 받아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휑휑 갑자기 회오리가 불어왔다.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흙먼지가 일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때 하늘에서 빨간 종이가 나폴나폴 날아오더니 할머니 볼에 착 달라붙었다. 저건 혹시? 그 모습을 달래가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달래는 이 사실을 초록이와 연두한테 알리기 위해 젖먹던 시까지 다해 짖었다. 康康康! 아이고 시끄러워 저놈의 꼴보기 싫은 똥개.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속이 시원하겠네. 할머니는 볼에 붙은 종이를 떼어내며 소리쳤다. 그때 달래 앞으로 빨간 종이가 날아왔다. 달래는 껑충 뛰어서 종이를 입에 물었다. 종이는 반쪽짜리였다. 똑똑한 달래는 이 종이를 갖게 되면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달래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었다. 심술쟁이 할머니가 사라져버렸으면. 그 순간 할머니와 달래의 영혼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허공에서 뱅글뱅글 돌던 할머니의 영혼은 달래 몸속으로, 달래의 영혼은 할머니 몸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다. 15. 빨간 부적의 저주.
초록이와 연두는 사이다 3병을 사들고 밖으로 나왔다. 할머니, 사이다 사왔어요. 초록이가 사이다 병을 빨대에 꽂아 할머니에게 건넸다. 초록이와 연두는 사이다를 사러 간 사이 할머니와 달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이고 달달하고 시원하고 좋다. 그런데 이렇게 톡 쏘냐?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구나. 할머니가 된 달래는 사이다를 마시며 계속 깔깔 웃었다. 할머니가 사이다 사오라고 했잖아요. 그래, 이게 사이다라는 거구나. 거참 맛나다. 달래는 순식간에 사이다 한 병을 다 마시고 입술을 핫았다. 얘들아, 너희 할머니는 여기 있단다. 달래가 된 할머니가 껑충껑충 뛰어 외쳤지만 할머니 입에서는 컹컹컹 개짖는 소리만 났다. 달래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 보구나. 달래가 호호호 웃으며 고소해했다. 달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서둘러 파란 지붕으로 앞장을 섰다. 그 뒤를 초록이와 연두가 따랐다. 저 녀석은 가짜야. 너희 할머니는 여기 있대도. 할머니가 아무리 외쳐도 초록이와 연두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달래야, 좀 조용히 해. 연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을 뿐이다. 파란 지붕 집에 이르렀을 때였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 볼게요. 초록이가 먼저 인사를 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데려가야지. 달래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집은 여기잖아요. 연두가 이상하다는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지. 여기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달래는 갑자기 기운이 없어졌다. 초록이와 연두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내일 꼭 다시 와야 한다. 달래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네, 내일 꼭 다시 올게요. 초록이와 연두는 몇 번이나 약속하고 달래가 된 할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16. 달래의 비밀.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내가 개가 되다니. 아범아, 어머마, 초록아, 연두야, 나 모르겠니? 나 좀 빨리 예전 모습으로 되돌려다오. 할머니는 밤새 소리쳤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그저 달래가 끙끙 앓는 소리만 들렸다. 가족들은 밤새 잠을 설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주말인데도 모두 일찍 눈을 떴다. 달래가 많이 아픈가 봐요. 초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자 엄마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 어제 저녁부터 사료도 안 먹고 달래가 좀 이상하네. 결국 가족들이 다 함께 달래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의사 선생님은 달래문 구석구석을 청진기에 대보고 여기저기 살폈다. 우리 달래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혹시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니지요? 아빠도 초조한 얼굴로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네요. 가족들이 사랑을 많이 주고 잘 보살펴주면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들은 엄마가 초록이와 연두를 보며 눈을 흘겼다. 너희가 맨날 달래 괴롭혀서 그렇잖아. 초록이와 연두는 정말 자기들 때문에 달래가 아픈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돌팔이 의사 같으라고. 아프긴 누가 아파? 난 개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나 좀 빨리 사람으로 되돌려놔. 할머니가 소리쳤다. 康康康康. 다른 사람 귀에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달래야, 미안해. 우리가 잘 보살펴줄게. 그래, 정말 미안해. 우리가 병을 꼭 낫게 해줄게. 초록이와 연두는 달래가 된 할머니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이 녀석들아, 할머니도 못 알아보냐? 할머니는 화를 내려다가 그만두었다. 초록이와 연두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싫지만은 않았다. 할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모두가 한눈을 판 사이 돌팔이 의사의 의자에 오줌을 칙 갈겨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식사 시간마다 사료를 담은 밥그릇을 엎어버렸다. 이딴 걸 누가 먹어? 난 구수한 된장국에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고. 할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서 집을 어지럽히고 카펫을 물어뜯으며 심술이란 심술은 다 부렸다. 하지만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다. 심술을 부릴수록 초록이와 연두는 달래를 더 정성껏 보살폈다. 형, 달래 우울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어. 초록이와 연두는 달래에게 우유를 데워주고 엄마가 아끼는 폭신한 이불을 꺼내 덮어주었다. 오늘은 내가 달래를 안고 잘 거야. 그럼 내일은 나다. 초록이와 연두는 오랜만에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달래를 보살폈다. 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할머니는 달래가 된 뒤로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게 되자 기분이 이상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할머니는 매일 밤 혼자 쓸쓸하게 잠을 잤다. 할머니는 겁이 아주 많았다. 어릴 때는 친구들한테 겁쟁이 순이라고 놀림을 당할 정도였다. 혼자 살게 되면서 할머니는 겁이 더 많아졌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에도 잠을 설쳤다. 더욱이 천장에 쥐들이 나타나고부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초록이와 연두가 함께 있어주니 밤이 무섭지도 않고 잠도 푹 잘 수 있었다. 형, 달래 자는 거 봤어? 사람처럼 발라당 누워서 자네? 연두가 킥킥 웃었다. 어제 달래 코 고는 소리 못 들었지? 달래가 하도 코를 골아서 나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초록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맞장구 쳤다. 17. 할머니가 이상해. 형, 할머니가 꼭 다시 오라고 했잖아. 그러게 달래가 아파서 할머니를 깜빡했네. 연두와 초록이는 오랜만에 파란 지붕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할머니가 된 달래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왜 이제 왔어? 달래는 초록이와 연두를 보자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찔끔거렸다. 초록이와 연두는 할머니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고 얼굴이며 옷에서 꼬질꼬질 떼국물이 흘렀다. 평소 할머니는 늘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옷도 잘 차려입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서 있는 할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얼마나 안 씻었는지 고약한 냄새가 났다.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연두가 손으로 코를 쥐며 물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달래는 헤헤 웃으며 온몸을 벅벅 긁었다. 집안에 들어간 초록이와 연두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먹다가만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어디서 좋아하는지 쓰레기가 담긴 봉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집안이 엉망이었다. 할머니 집은 또 왜 이래요? 냉장고에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왔다고요? 깨끗한 것만 꺼내서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꺼내서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건강하잖아. 달래는 보란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펄쩍펄쩍 뛰었다. 그때 천장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다. 할머니 아직도 천장에 쥐가 있어요? 초록이가 묻자 달래는 천장을 내다보며 웃었다. 얘들아 운동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조용히 놀아라. 그러자 찍찍 소리가 나더니 금세 조용해졌다. 할머니 이제 쥐하고 이야기도 해요? 연두가 놀라서 물었다. 그럼 이 녀석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지붕 위로 올라가 봤더니 지붕 한쪽 구석에 작은 구멍이 있더라고. 어미지가 그 구멍으로 들어와서 새끼 10마리를 낳았던 거야. 그동안 새끼들이 자라서 맨날 뛰어다니고 말썽을 부린 거지. 이 동네에 고양이가 많잖아. 그 녀석들 때문에 숨어 들어온 거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 새끼들이 조금 크면 꼭 나간다고 약속했거든. 달래는 호호 웃으면서 초록이가 된 연두를 끌어안았다. 연두야,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는 갑자기 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네,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좋아요. 연두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할머니를 겨우 떼어냈다. 달래는 이번에는 연두가 된 초록이를 보며 말했다. 초록이도 정말 반갑다. 어디 발냄새 좀 맡아보자. 내 구수한 발냄새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여전히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구나. 제발 냄새가 구수하다고요? 초록이가 묻자 달래는 행복한 표정으로 발을 보며 입맛을 쩝쩝 다셨다. 그럼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데. 그 순간 연두와 초록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쳤다. 형, 할머니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바뀐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연두는 할머니 눈치를 보며 초록이의 귀에 속삭였다. 그러게 말이야. 내 몸은 연두인데 나를 보고 초록이라 불렀어. 초록이도 연두 귀에 대고 작게 말했다. 초록이와 연두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할머니,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초록이의 말에 달래는 금세 시무룩해졌다. 벌써 가려고? 아니요, 금방 다시 올 거예요. 그럼 빨리 와야 해. 초록이와 연두는 파란 지붕 집에서 나오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 집은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숨도 못 쉬겠어. 그런데 형, 할머니 말이야. 하는 짓이 꼭 달래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무래도 달래와 할머니 영혼이 바뀐 것 같아.
우리처럼 말이야. 초록이와 연두는 집에 있는 달래가 왜 사람처럼 발락 누워 코를 골며 자는지, 왜 자꾸 사료 대신 밥을 먹으려고 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었다. 다시 들어가서 달래 맞냐고 물어볼까? 괜히 물어봤다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달래랑 할머니 몸이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밝히지? 글쎄, 잠시 고민하던 초록이가 입을 열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 연두가 묻자 초록이는 빙긋이 웃기만 했다. 초록이는 연두를 데리고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사료 코너로 가서 달래가 가장 좋아하는 사료를 골랐다. 오호, 형 머리 좋은데? 연두가 칭찬하자 초록이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초록이와 연두는 사료를 사서 곧바로 파란 지붕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사왔어요. 초록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에 있던 사료 봉지를 내밀었다. 그러자 예상대로 달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초록이가 사료를 그릇에 부어주자마자 달래는 허겁지겁 단숨에 먹어치웠다. 역시 바삭바삭한 게 맛있네. 달래는 사료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우더니 아쉬운 듯 혀로 빈 그릇을 깨끗이 핥았다. 초록이와 연두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너 달래 맞지? 초록이가 따지듯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내 할머니란다. 달래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다. 거짓말 마. 너 달래 맞잖아. 우리 할머니는 절대로 게사료 먹지 않아. 연두가 다그치자 달래가 갑자기 콧물을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야. 계룡산 도사를 찾아간 날 너희가 사이다 사러 갔을 때 빨간 부족이 날아왔어.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잖아.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소원을 빌었어. 할머니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몸이 바뀌고 말았어. 역시 그렇게 된 거구나. 어쩐지 이상했어. 초록이와 연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나 사람으로 사는 거랑 거 정말 싫어. 처음에는 마냥 신날 것 같았는데 하나도 재미없어. 이 집에서 혼자 사는 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예전처럼 너희와 뛰어놀고 싶어. 달래는 초록이와 연두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엉터리 도사. 초록이와 연두는 할머니가 된 달래의 얼굴을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주었다. 깨끗이 씻고 뽀송뽀송해진 달래는 기분이 좋은지 거실로 뛰어다녔다. 아무래도 청소 좀 해야겠어. 초록이는 거실에 잔뜩 쌓인 쓰레기를 치웠다. 연두는 구석구석 걸레질을 했다. 깨끗이 치우고 나니 비로소 할머니네 집 같았다. 그럼 나 이제 너희 따라가도 돼? 달래가 묻자 초록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은 안 돼. 지금 너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충격받을 거야. 진짜 우리 할머니도 걱정이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 우선 계룡산 도사님을 찾아가 보려고. 도사님은 분명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초록이 말에 달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아직은 몰라. 그 대신 우리가 매일 찾아올게. 배고프면 사료 챙겨 먹고 집 어지르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양치하고 세수하기다. 알겠지? 연두는 말해놓고도 기분이 이상했다. 늘 엄마 아빠한테 듣던 잔소리였다. 달래는 연두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씻는 거 정말 싫은데 너희가 매일 와서 씻겨주면 안 돼? 알았어. 그 대신 집은 절대로 어지르지 마. 쓰레기도 주워오면 안 돼. 알겠지? 초록이의 말에 달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초록이의 연두는 파란 지붕 집을 나와 곧바로 할머니와 함께 갔던 계룡산 철학관으로 향했다. 형,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연두와 초록이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구불구불한 흰 수염을 길게 내려뜨린 할아버지가 책상 위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오로로 붕붕 오로로 윙윙 몸아 떠올라라. 하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로로 붕붕 오로로 윙윙 제발 좀 떠올라라.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문을 외웠다. 형, 저 할아버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연두가 초록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게 이상해도 아주 많이 이상하다. 우리 그냥 돌아갈까? 완전 엉터리 도사잖아. 아니야, 좀 더 지켜보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우다가 마침내 포기한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다 그 망할 놈의 부적 때문이야. 생명을 해치는 부적을 써서 내가 벌을 받은 거야. 할머니 주는 완두콩 떡하고 시금치 만두에 홀딱 넘어가서는. 뭐? 부적? 부적이란 말에 초록이와 연두의 귀가 번쩍 뜨였다.
할아버지, 계룡산 도사 맞지요? 초록이와 연두는 힘껏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다. 너희들은 누구냐?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오한이 벙벙한 얼굴로 물었다.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써준 엉터리 부적 때문에 우리 영혼이 바뀌었잖아요. 초록이와 연두는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영혼이 바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녀석들아,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지. 초록이와 연두는 그동안 일어났던 황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이고, 그 부적이 결국 사고를 쳤구나. 생명을 해치는 부적은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그리 일렀건만. 할아버지는 초록이와 연두의 눈치를 살피며 혀를 끌끌 찼다. 이제 우리를 다시 돌려놔 주세요. 연두 말에 초록이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우리 할머니랑 달래도요. 두 생명의 몸이 바뀌다니. 부적이 반으로 찢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휘하게 된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나도 그런 부적은 처음 써보는 거라 원래로 되돌리는 방법을 모른단다. 할아버지의 대답에 초록이와 연두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 게 어딨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나쁜 부적을 썼으니까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지요. 연두는 작은 눈을 부릅뜨고 따졌다. 그 부적을 쓰고 나서 나도 신령한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단다. 그래서 다시 기운을 얻으려고 계룡산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너희도 봤겠지만 이제는 공중부양도 못하지 않니. 예전에는 공중에 떠서 책도 읽고 커피도 마셨단다. 신령한 기운을 다 잃고 이제 도산으로도 못하니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해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알려주세요. 초록이와 연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로 저주를 걸어서 그리 된 거라면 저주를 푸는 방법도 너희 둘이 찾을 수 있을 거다. 단 한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둘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오직 둘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다. 그게 무슨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었단 말이에요. 형 말이 맞아요. 저도 매일 간절히 소원을 빌었는데 몸이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구나. 할아버지가 쉼없이 대답했다. 초록이와 연두도 덩달아 기운이 쭉 빠졌다. 19. 저주를 풀다. 연두와 초록이는 계룡 철학관을 나와서 쉼없이 터덜터덜 걸었다. 도사는 무슨 도사? 순 엉터리야. 연두가 투덜거렸다. 맞아. 예전에 공중부양 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일 거야. 초록이도 맞장구 쳤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연두의 물음에 초록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둘은 약속이나 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다. 아, 배고프다. 나도 새로 생긴 만두가게에서 나는 냄새였다. 아저씨 두 명이 사다리를 타고 사다리에 올라 만두가게 간판을 달고 있었다. 맛 좀 보고 가세요. 맘씨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가 커다란 찜통에 찐 만두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얘들아, 너희도 만두 먹고 가. 우와, 정말요? 초록이와 연두는 얼른 가게 앞으로 달려가 아주머니가 건넨 따끈따끈한 만두를 받아 먹었다. 할머니가 만든 시금치 만두보다는 못하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맛이 좋았다. 그때였다. 간판을 달던 아저씨들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얘들아, 비켜! 놀란 초록이와 연두가 위에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머리 위로 커다란 간판이 떨어지고 있었다. 형, 미안해. 연두야, 조심해. 연두와 초록이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몸을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초록이와 연두의 영혼이 하늘 위로 붕 떠올랐다. 형, 우리 죽은 거야? 아직 모르겠어. 갑자기 두 사람을 강하게 끌어잡는 힘이 느껴졌다. 처음 영혼이 바뀔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더니 초록이의 영혼은 초록이의 콧구멍 속으로, 연두의 영혼은 연두의 콧구멍 속으로 순식간에 쏙 빨려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간판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다행히 간판은 초록이와 연두를 피해서 바로 옆에 떨어졌다. 아저씨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얘들아, 괜찮니? 아저씨들 조심해야죠. 내 동생이 다칠 뻔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형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마침내 원래 몸으로 돌아간 초록이와 연두는 서로 마주보며 빙긋 웃었다. 얘들아, 아줌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 대신 만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좋단다.
초록이와 연두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정말요? 그럼 너희한테는 무조건 공짜다. 저 그럼 만두에 시금치도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시금치 넣은 만두를 좋아해서요. 우리 할머니가 시금치 만두를 잘 만들거든요. 초록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만두에 시금치를 넣는다고?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다음번에 할머니를 꼭 모시고 와라. 시금치 만두 만드는 비법을 좀 듣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초록이와 연두는 달래가 되어버린 할머니를 떠올리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20. 그 후로 오랫동안. 다음날 초록이와 연두는 달래를 그러니까 할머니를 데리고 파란 지붕 집으로 갔다. 할머니와 달래가 화해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랬지만 둘은 사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달래를 보자마자 왈왈왈 사납게 지저댔다. 그만 좀 투덜투덜거리세요. 저도 할머니로 사는 거 싫거든요. 달래도 뾰루통한 얼굴로 심통을 부렸다. 아무래도 둘만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형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초록이와 연두는 서로 마주보며 눈을 찡긋했다. 그리고 할머니와 달래를 파란 지붕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초록이와 연두가 다시 파란 지붕 집을 찾았다. 할머니와 달래는 마당 한쪽에 있는 평상에 사이좋게 누워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달래야, 너 지금 달래로 돌아온 거야? 초록이와 연두는 잔뜩 기대하며 물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대답 대신 호호 웃기만 하고 달래는 살랑살랑 꼬리만 흔들었다. 며칠 사이 할머니와 달래는 누가 할머니고 누가 달래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행동도 표정도 꼭 닮아 있었다. 마치 오래된 동무처럼 다정해 보였다. 끝.